가을에는 씨를 뿌리면 딱이 안 자라거든요. 보통 걷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거를 잘 걷어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을이 길어졌어요. 그 하우스를 쳐버리니까. 그 하우스라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거든요. 감세 법안 덕분에 좀 더 따뜻해진 거죠, 날씨가.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좀 더 늘어진 거고 올 하반기하고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IT의 신 이영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AI 텐베거 투자 책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3,300 넘으면서 역사상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증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미국 투자 많이 하시니까요. 한국하고 미국 시장 둘 다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테크, 특히 AI 관련 밸류 체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S&P 500에서 M7 빅테크들의 어떤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이제 기존 대형주 주도 장세가 간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익 증가율을 봐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이 테크 혁명의 1차 랠리는 보통 매출 성장률에서 나오거든요. 1차 랠리 때는 이제 빅테크들의 매출 성장률에 주가가 반응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면 그 다음부터는 이익률 증가율에 반응을 합니다. 이제 빅테크 중에서 AI 밸류 체인 중에서 이제 이익 증가율이 높은 회사들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요.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들은 약간 좀 횡보하면서 중소형주 쪽으로 약간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요. 이제 만약에 뭐 제2의 팔란티어 찾는 뭐 그런 시장의 장세가 펼쳐진다 그러면 중소형주에서는 매출 증가율을 봐야 됩니다. 이게 투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시장은 좋게 보는데 이제 시장의 주도주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 반입을 트럼프가 막았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현재 상황과 앞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시작이 됐고요. 그때 이제 화웨이를 때리면서 이제 반도체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ASML의 EUV 장비가 중국에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 명분은 10나노 미만의 첨단 기술은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때만 해도 ASML만 사실 이 규제의 대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에 실패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가 더 강화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파운드리 공정 같은 경우는 기존의 10나노 미만에서 14나노 미만 그 노광 장비의 광원까지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요. ARF 이머전 장비가 못 들어가게 막은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메모리가 처음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메모리 팹에 첨단 장비가 못 들어가게 막았는데 그게 D램 같은 경우는 1Y 공정 그래서 18나노 미만의 기술은 못 들어가게 막았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 이상의 3D D램 기술을 못 들어가게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 찾아가서 일단 풀었고 그때 이제 풀면서 받아낸 게 VEU라고 해서 검증된 사용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장비에 대한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 건데 사실 그게 그냥 받아온 건 아니고 그때 바이든 행정부 때 해외 유치 투자 받은 게 한 200조 되는데 그중에서 120조를 우리나라가 담당하기로 하고 받아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VEU에 대해서 그냥 일괄 취소를 해버린 거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왜냐면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에서 D램 팹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SK 하이닉스 전체 D램 생산의 35에서 40% 비중을 차지합니다. 삼성전자의 시안 팹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의 35% 생산하고 있고요. 인텔의 낸드 사업을 인수했죠.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그 솔리다임이라는 회사에서 SK 하이닉스의 낸드 생산의 3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산 장비, 특히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 같은 회사들의 장비를 반입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가 못 들어가면요, 기존 라인이 빠른 속도로 구형화, 레거시화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팹의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제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맥락이 없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신중하고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의 불확실성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현대차, NG, LG엔솔 등 한국인 근무자 300여 명이 구금되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앞으로 미국에 진출할 예정이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큰 악재로 작용할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 자체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설비 셋업하러 간 인력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불법 체류, 불법 노동을 했다고 해서 이제 감아가지고 동맹국의 국민들을 저런 식으로 이제 데려간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한 거죠. 근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ESTA라는 그 어떤 관광 비자를 받아서 가서 이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노동을 한 거는 문제가 있다. 뭐 우리 기업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비자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투자는 해라.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속도를 낼 것을 주문을 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거기에 부응해서 한 건데 비자 문제를 또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서 사실 저렇게 때린 거는 일단 뭐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라고 하는 어떤 정치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인 불법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거기에 대한 뭔가 본보기가 필요했던 것 같고 이게 사실 기존의 뭐 어떤 라틴계 어떤 그 불법 이민자들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다르잖아요. 지금 설비를 셋업하러 간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거는 사실 이제 시범 케이스로 뭔가 이제 손보긴 해야 됐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뒤탈이 없을 것 같은 그 본보기를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때려도 좀 나중에 대충 악수하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일본 같은데요. 동맹, 굉장히 끈끈한 동맹이죠. 이제 피로 맺어진 혈맹이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외교적인 관계 설정 자체가 뭔가 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혈맹이긴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뭔가 바로 잡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요. 그 기업들의 부담들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데 이걸 지금 해결하고 나면 앞으로 들어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상황만으로 볼 수 있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이번 계기로 사실 그런 부분들, 어떤 노동 비자에 대한 부분들, 사실 그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정말 제조업 투자 쪽에 손에 꼽히게 많이 투자를 해주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노동에 대한 비자들 그런 것들 쿼터를 거의 우리나라한테 안 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제대로 손을 볼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내 여론이 안 좋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이제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자 이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합리한 거 요구도 다 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예전에 조선이 명나라한테 사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우리 여론들을 잘 어필을 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국익을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서에 중국 AI와 반도체 위협에 관한 경고를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 자체 칩 개발 소식에 미국 및 국내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는데요. 현재 중국 AI 역량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성형 AI라고 하는 이 모델 자체는요. 두 가지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컴퓨팅 파워. 최고급 반도체, 특히나 엔비디아 최고급 반도체를 가지고 병렬로 잘 연결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근데 중국은 미국보다 데이터 측면에서 유리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된 빅데이터가 많은 것도 유리하고 데이터를 또 프라이버시 문제에 크게 터치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지금 15억 전 인민들의 얼굴 생체 데이터가 다 DB화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꽉 막혀 있는 게 컴퓨팅 파워죠. 그래서 최고급 엔비디아 칩을 못 팔게 한 건데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중국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자체 개발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았죠.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 엔비디아 칩이 계속해서 이제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자체 설계 칩을 활용해서 자기네들의 AI 모델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만약에 엔비디아 칩도 그 수출 어떤 금지가 해제되게 되면요. 그 자체 개발 칩을 쓸 만한 요인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추론용 용도로
많이 쓸 수 있겠지만 데이터 학습, 데이터 학습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칩을 뭐 전 세계에서 어디서도 지금 뭐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추론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대체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론 쪽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토탈 코스트 측면 그리고 전성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엔비디아 칩이 더 나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엔비디아 칩을 쓰는 게 지금 뭐 어디서든 제일 효율적입니다.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을 하고 고용지표도 악화가 되었는데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미국의 글로벌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게 안 좋을 걸로 대비를 해서 세계 각국,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유동성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고 후속으로 또 금리 인하를 몇 번 더 할지가 되게 중요한, 하반기 들어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거의 4.5% 수준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서 지금 4%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은 뭐 부동산보다는 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주식 쪽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AI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맞습니다. 일단 유동성 컨디션이 좋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OBBA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조 6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감세 법안이거든요. 자, 그 감세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S&P 500 기업 중에서 거의 빅테크의 이익 기여도가 40에서 50%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빅테크들이 결국 그 감세 혜택을 다 보게 돼요. 그러면 EPS가 개선될 수밖에 없죠. 그 개선된 EPS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또 뭐 하겠습니까? AI 군비 경쟁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인프라 투자가 더 확대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보면 글로벌 AI 캐펙스에 대한 전망들이 다 상향 조정되고 있죠. 그 이유는 결국 빅테크들의 EPS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9월 증시가 원래 좀 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달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올해 예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연준을 흔들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그냥 원래 연준의 원칙대로 가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 연준 이사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쳐내고 그리고 이제 스티븐 마이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트럼프의 수족 같은 사람들 심고 있고요. 그리고 뭐 파월의 사퇴 압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쿡 이사에 대한 어떤 지금 해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을 움직인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할 뭐 타이밍이 애매할 수도 있는데 이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를 시키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과거 뭐 1995년 사례를 제일 많이 비교하긴 하는데 보험성 금리 인하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대부분 주가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유동성 컨디션 그런 쪽이 뭐 굉장히 어떤 9월의 계절성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증시도 좀 그 영향을 당연합니다. 일단은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의 달러가 약세화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 한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그 연준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그렇게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그 갭이 축소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원화가 일시적으로 강세가 갈 수 있죠. 이게 뭐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지만 그러면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 수급들이 좋아질 수 있죠. 그 국내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더 플러스 알파가 있죠. 지금 그동안 정부의 어떤 주식 부양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 100일 그 간담회도 했지만 결국 어떤 그 뭐 대주주 양도세의 어떤 그 기준 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철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은 안심하고 뭐 지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죠. 해외 증시가 요즘 매일 뜨겁습니다. 엊그저께는 이제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좀 급등을 보였다가 어제 오늘 오라클이라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 지속된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그냥 그 어떤 감세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증가라든지 이런 변수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빅테크들의 AI 캐펙스가 내년에 굉장히 슬로우해졌을 거예요. 상반기에 나온 어떤 빅테크들의 AI 캐펙스에 대한 전망들은 작년하고 올해는 일단 50% 증가율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에는 적게 보는 쪽은 3%, 뭐 많게 보는 쪽은 한 8% 정도. 그러면 증가율이 확 꺾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캐펙스 증가율이 꺾이면 올 하반기부터 원래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한 6개월 선행해서 이제 주가가 프라이싱 되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유력했는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죠. 금리 인하를 압박을 했고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자, 그게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빅테크들한테 흘러가고 빅테크들이 그걸 가지고 AI 캐펙스를 늘리는 거죠. 내년에 대한 AI 캐펙스 전망들이 다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AI 밸류체인 주가들이 다 사이클이 더 지속되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가격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흐름대로 가면 이 AI 캐펙스에 대한 정점은 2027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단 내년 하반기까지는 내년 하반기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일단 올 연말이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대표님 채널에서 말씀 주신 AI 사이클, 반도체 사계절론에 대해서도 하시면서 이게 좀 더 연장이 된 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대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요 앞전 사이클까지 되게 잘 맞았어요. 사계절론이 보통은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이제 전설적인 일본 투자자가 만들어낸 이론인데 보통 이제 그 봄이라는 계절로 보면 보통 봄에는 씨를 뿌리죠.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엉망이에요. 막 보통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이 엉망인데 유동성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실적은 안 좋은데 막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죠. 자, 이게 언제였냐면 2023년 상반기 같은 시장이에요. 지금 뭐 왜 오르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뭔가 유동성이 풀려서 이쪽으로 계속 관련주가 올라요. 이제 그러면 여름이 되면 유동성은 계속 좋은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막 그 소부장주들의 수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는데 사실 봄에 오르는 그 기울기보다는 여름에는 조금 완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당 부분 선반영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조금 완만해지는데요. 가을이 되면 유동성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제 유동성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펀더멘털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이 되면 뭐 다들 잔치 분위기죠. 근데 이게 가을이 되면 가을을 또 반을 잘라요. 그래서 초가을하고 늦가을이 있는데 보통 고수들은 초가을에 팔고 나옵니다. 일단 막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는데 유동성이 줄어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팔고 나오는데 이 사이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늦가을까지 끌고 가요. 아니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이 주가가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끌고 가다가 결국 이게 뭐 PR이 3대 주가가 빠져?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죠. 그러면 겨울 되면 유동성도 안 좋고 펀더멘털도 엉망이고 그럼 고수들은 언제 사냐면 겨울에 삽니다. 겨울에 뭐 반도체 망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이제 보통 그렇게 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 사이클까지 잘 맞았다라는 이유는요. 그때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완전히 퓨어한 커머디티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범용 제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수요의 절반은 지금은 B2B예요. AI. 수요의 절반은 또 예전처럼 커머디티인데 지금은 굉장히 강한 수요가 B2B 쪽이거든요. 특히나 AI 인프라 쪽 투자이기 때문에 인프라하고 B2C가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인프라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방이 있습니다. B2C 쪽은 이제 내구 소비재 쪽이죠. 보통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이제 커머디티 제품들인데 거기는 경기가 안 좋으면 수요가 확 줄고요. 경기가 조금만 좋으면 그냥 수요가 확 늘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B2B라고 하는 이제 서버 쪽의 수요가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올라왔는데도 어떤 사이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사이클의 폭이 좁고 얘는 이렇게 벌어지는 이격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폭이 좁아지고 대신에 사이클의 어떤 이것도 예전에는 보통 4년 주기라고 했거든요. 업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다운 사이클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 지금은 약간 좀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 이제 계절성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잘 지켜봐야 되는데 2022년 11월 이후로 이제 AI 혁명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AI 군비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3년 동안 제가 사이클을 지켜보니까 그런 4년 단위의 어떤 주기보다는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가 안 좋은 그런 사이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게 딱 지금 시즌이 가을이에요. 원래는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익절하고 본인이 수익이 많이 났을 거거든요. 그래서 익절을 하고 보통은 나와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요. 여기서 굉장히 큰 변수가 생겼어요. 가을인데 갑자기 트럼프가 하우스를 쳐버렸어요. 보통은 가을에는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가을에는 씨를 뿌리면 딱이 안 자라거든요. 보통 걷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보유하고 있던 거를 잘 걷어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을이 길어졌어요. 그 하우스를 쳐버리니까 그 하우스라는 게 뭐냐면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거든요. 감세 법안 덕분에 좀 더 따뜻해진 거죠, 날씨가.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좀 더 늘어진 거고 올 하반기하고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 게 가을의 어떤 계절을 좀 늘려버렸습니다, 미국이. 일단은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먹을 게 많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남은 4분기 이제 상승과 조정 전망이 좀 갈리는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하반기 투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올 연말에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심으로 랠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일단 올해 국내 특히나 삼성전자가 제대로 투자를 못했어요. 올해 계획했던 투자들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거를 좀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정립이 될지 잘 봐야 돼요. 대형주 장세로 기존 주도주들 중심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이게 중소형주 쪽으로 약간 수급이 확산이 될지 이걸 잘 지켜보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형주 장세에서는 이익 증가율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소형주 장세가 온다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 매출 증가율이 높은 회사들이 좀 피킹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좀 개인 투자자들은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대표 준비해 주신 게 있다고. 네, 사실 이게 테크 산업이 테크 투자가요, 이게 좀 어려운데 좀 알면 굉장히 수익이 짭짤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저는 이제 보통 8주 커리큘럼으로 이제 실전 투자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15기를 이제 모집하고 있거든요.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매주 화요일 저녁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트렌디하게 탑다운으로 이제 찾죠. 그래서 뭐 여기서 사실 성과가 좋았던 종목이 대표적으로 팔란티어,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었고요. 지금이야 이제 팔란티어, 브로드컴이 굉장히 이제 뭐 핫한 종목이었지만, 제가 이제 수업 때 이제 수강생들한테 처음에 인트로를 했을 때는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강의를 혹시 여기 링크를 걸어주시면 그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